네, 우리 두 번째 시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제 5장 친밀하고 헌신된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에게는 이 성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잘못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성이 악하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건데,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 성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이게 부부의 성생활이기 때문에 부부의 성생활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이것을 그 세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가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을 욕구로 바꿨어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방법으로, 내 육체를 만족시켜주고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서 내 쾌락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생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것을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부가 이제 성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남녀의 차이가 있듯이 부부 간에도 이 성적 욕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가 성적 욕구가 비슷한 부부 중에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성적 욕구가 서로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성적 욕구가 달라서 한쪽이 성적 욕구가 더 많고 한쪽이 성적 욕구가 적게 되면, 성적 욕구가 많은 사람이 이제 성적인 성생활을 요구하게 될 때, 성적 욕구가 적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제 반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그 부부 관계로 따지게 되면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니까 나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내 욕구에 맞춰줘 하고 배우자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구에 맞춰줘 하고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적 욕구가 별로 없어. 싫어. 나 성관계 하기가 싫어 하고 배우자를 밀어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거절당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또 욕구가 있는데 욕구가 해소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또 반대로 나는 지금 성 욕구가 내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성관계를 갖다가 배우자에게 요구했을 때 그걸 계속해서 이제 요구하게 되면 이제 서로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서로 이 성적 욕구의 차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배우자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 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뭐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그 정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내가 배우자가 없이 내가 아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적 관계를 맺는 건 음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아내가 있고 나에게 남편이 있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성관계를, 성생활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성적 욕구가 있을 때는 남편은 그것을 응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성적 관계를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것이 그런 욕구가 있을 때. 또 반대로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성적 욕구가 있을 때는 아내는 그것을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건 뭐냐면 그 성적 그 요구를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지금 그런 마음 없으니까 싫어하고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맞춰주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맞춰주고 반대로 남편은 또 아내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타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 지금 이렇게 막 성적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 성관계 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요구하지 말고 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들어주고 내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갖고 내가 들어주고 이렇게 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반대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면 하는 거야. 내가 원하면 요구하게 되고 내 남편이 안 들어줘? 내 아내가 안 들어줘? 그럼 나가서 뭐 다른 사람하고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미워하시고 그건 죄 중에 정말 끔찍한 죄고 이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악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에 죄를 짓고 내 몸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부의 성관계도 그 배우자를 향해서 배우자의 욕구대로 해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원하면 아내가 거기에 응해주고 아내가 원하면 남편이 응해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서로가 그렇게 서로에게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종종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렇게 안 배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고 성경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어떤 음담패설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욕구로 아는 거예요. 욕구로.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욕구로 생각하는. 물론 성욕은요 식욕과 똑같습니다. 성욕은 식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욕도 성적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서로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배고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우리가 하루는 버틸 수 있어도 이틀 가면은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해주고 또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욕구를 해소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내일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충분히 내 그 배우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다 할지라도 다음 날이나 또 다음 날, 뭐 일주일 후 또 다시 성욕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부부가 친밀함을 누리도록 하나 되도록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성생활은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성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어떤 터부시하거나 또 이제 막 그 세속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성을 바라보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이게 굉장히 잘 매치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남편과 아내가 자기 욕구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그 성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생활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타적으로 지금 이타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랬죠? 성적 만족도 내 아내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내 남편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요, 이 부부의 그 친밀도, 하나됨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부부간에 너무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성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적인 이 부부의 성생활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되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남편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게 되고, 아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부부의 성생활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요. 부부의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고 아름답다고 하시지만, 부부 밖에서 이루어진 성생활은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끔찍한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 안에서 나누는 성생활을 우리는 즐겨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복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부 안에서 그게 잘 안 돼서 자꾸 남편이 다른데, 뭐 인터넷에 포르노라든지 또 뭐 그런 어떤 뭐 그 하찮가에 간다든지 창녀에게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함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 가정이 거룩함이 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성관계를 가집시다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요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자기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그걸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맞춰가야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부가 이걸 못해요. 많은 부부가 특히 이제 결혼 초기에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어떤 성적 욕구가 있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치 나를 짐승처럼 볼까봐 말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내가 좀 그 거부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인터넷을 켜서 이제 포르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제 부부 사이에 엉뚱한 게 포르노로 가는 엉뚱한 게 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지는 거죠.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거고 거룩함이 깨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가서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성적 욕구가 나는 어느 정도 있다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신혼여행 가서 우리가 충분히 부부간에 이야기하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합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그 성적 관계가 횟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좀 줄어들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지만 젊었을 때는
이제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자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 어떤 욕구가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너무 이렇게 내가 나한테 음란마귀가 씌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가 욕구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해서 서로 조율해서 합의하에 그 어떤 성적 관계를 이렇게 성생활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서로 차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차이는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부의 성적 욕구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풀라고요?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모든 이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는 대화로 풀어야 돼요. 대화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해주라고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결코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알아줘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 몇 시에 밥을 먹어야 좋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나는 이런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밥을 먹을 때 밥이 진 밥은 싫어요. 나는 약간 꼬두밥을 좋아해. 근데 우리 아내는 진 밥을 좋아해.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진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좀 되게 밥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이제 진 밥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절충하는 거지. 그럼 이 정도 질기로 합시다. 나는 이 정도까지 참을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질면 난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할 수 있죠. 나는 잠자는 시간이 내가 이제 막 결혼했을 때 보통 12시, 1시에 잤는데 내 아내는 11시면 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11시엔 자야 돼. 근데 나는 12시, 1시에 자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합의를 해야 되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상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내는 11시 전에 자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11시에 자면 된다. 최대한 늦게 자는 게 11시면 내가 아무리 저기 해도 난 11시에 같이 자주어야 부부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1시에 자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좀 일찍 자고, 나는 좀 늦게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고, 아니, 어떻게, 나는 지금 10시만 되면 내 아내는 10시만 되면 벌써 이렇게 반쯤 잠겨 있어. 진짜 이렇게 10시만 되면 이렇게 잠겨갖고, 신혼 때, 나는 10시만 되면 이제 시작이거든. 한 12시가 넘어야 이제 좀 자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인데 내 아이는 벌써 10시면 벌써 끝난 거야. 눈이 다 풀어져 갖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 이거 문제가 크죠. 도대체 저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건 도대체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 건가? 나랑 같이 잠자야지 먼저 잠자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오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우리 가족은 다 12시 넘어서 잤으니까 내 아내도 당연히 12시 넘어서 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는 아무리 내가 견뎌도 11시를 못 넘겨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을 때 내가 안 거예요. 그렇구나. 다르구나. 생활 리듬이 다른 거구나. 아무리 늦게 자도 11시는 자기는 못 버틴다는 거예요. 11시까지는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찍 자면 되는 거죠. 내가 좀 일찍 자면 되는 거지. 모든 생활 패턴을 내가 거기까지 바꿔주면 되잖아요. 내 아내도 나를 생활 패턴을 좀 바꿔주는 거고, 좀 늦게 자고, 난 좀 일찍 자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대화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에 꽁 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게 부부싸움 할 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이제 이게 더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대화로 풀어야 될 것을 이제 싸움으로 풀게 되면, 상처가 돼요. 이제 평생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부간에 서로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화로 풀어야 된다. 대화로. 무조건 대화를 해야 돼요. 부부처럼 대화를 많이 하는 상대가 없어요. 부부는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하지 않고 부부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 남편이 나를 알 수가 없잖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무조건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해 달라고, 나를 이해시키도록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조율할 수 있으니까, 아, 남편은 나랑 다르구나, 아내는 나랑 다르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지, 내 것만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이거는 강요죠. 대화라는 것은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요만큼까지 양보할게요. 그럼 당신은 요만큼까지 양보해 주세요. 이게 이제 대화죠. 대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나간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부 싸움입니다. 결혼하게 되면요, 그 책 중에 보면은 무조건 1000일 동안 싸워라라는 책이 있어요. 1000일 동안 싸우라는 책이 있어요. 1000일이면 3년이죠. 결혼해서 3년 동안은 무조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안 싸우면 안 돼요? 안 싸우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운다는 게 뭐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죠. 부부의 싸움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하라는 거야. 나는 이걸 원해요 하고 딱 단호하게 내 아내에게 말하고 내 남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60이 넘은 이제 노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40년 동안, 30, 40년 같이 살았는데 하루는 부부싸움을 대차게 한 거야. 그랬고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주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은 생선머리를 내가 안 먹고 당신한테 줬는데 당신은 맨날 나를 딱 꼬리 주지 않았냐고. 나는 생선머리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나 당신한테 양보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생선머리가 그렇게 좋은 거야. 맛있고 어두육미니까. 근데 그걸 양보하고 아내한테 다 양보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하는 말, 무슨 소리냐고. 나는 생선 꼬리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당신이 꼬리를 좋아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다 양보했다고. 나는 그 먹기 싫은 그 머리, 그 징그러운 머리 먹었다고.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대화를 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고 수십 년 동안 대화가 없었던 거야. 아내가 생선 꼬리를 좋아하는지 남편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가 생선 머리를 좋아하니까 아내도 당연히 머리를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머리를 준 거야. 양보해 준 거야. 사랑이었죠. 근데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아내에게는 고문이었지. 꼬리 먹고 싶은데 머리만 주니까 고문이지. 반대로 남편도 머리를 먹고 싶은데 자기가 양보했잖아. 근데 아내는 자꾸 꼬리를 주는 거야. 이 마누라 좀 봐라. 자기가 머리 먹고 싶으니까 나한테 꼬리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나는 좋은 남편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은 거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참은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터지면서 얘기를 한 거지. 그때 가서 알은 거야. 이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꼬리 먹고 싶었어? 진작 얘기하지. 난 머리 먹고 싶으니까 얼마든지 줄 텐데. 아내는 여보 당신 머리 먹고 싶었어요? 얼마든지 달래면 내가 줬을 텐데.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3년 동안 부부싸움 하라는 것은 바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내가 요구하라는 거지. 난 이걸 원해요. 난 생선 머리를 원해. 난 생선 꼬리가 좋아. 난 노란색 바지가 좋아. 난 파란색 바지가 좋아.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난 내 아내에게 당신 머리가 좀 긴 게 좋아요. 그럼 내 아내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 머리를 했단 말이에요. 숏 커트를 안 해요. 내가 좀 긴 머리를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긴 건 또 아내가 싫어하고, 그건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길게 해라 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제가 머리가 항상 단정하길 원하고, 그럼 저는 단정하게 해주는 거고,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뭘 좋아하는지 요구가 되는 거니까.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또 지금까지 군대 생활을 빼놓고는 항상 양복을 입고 살았어요. 정장을 하고 살았어. 대학 다닐 때도 정장을 입고 다녔고. 그러니까 내 옷은 정장이 대부분이고 캐주얼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걸 좋아하니까. 난 정장 입는 걸 좋아해. 어딜 가든 정장을 입어. 그러니까 내 아내가 볼 때 나는 이제 정장을 좋아하니까 내 아내는 나한테 옷을 사줄 때 정장 스타일의 옷을 사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내가 그걸 얘기하니까. 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양복을 벗어본 적이 없다. 늘 양복을 입었다. 내가 뭐 특히 체육대회나 소풍 갈 때만 빼놓고는 나는 어딜 갔든 양복 입고 다닌다. 그렇게 하니까 내 아내는 좋지. 그냥 양복만 사주면 되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다들 양복만 옷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다. 캐주얼복은 별로 없고.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해서 아는 거죠. 저는 청바지도 없어요. 청바지가 어울리지 않는 남자야. 또 내 아내가 원하는 또 스타일의 옷이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지. 난 그런 옷을 사주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막 욕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하라는 것이.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인식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게 싸운다고 하는 것이지. 이해가 돼서 부부싸움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난 이걸 좋아해. 남편이 내 아내는 음식 중에서 탕을 싫어해요. 국물 있는 탕을 싫어해. 근데 나는 탕을 엄청 좋아해. 그럼 나는 어디로 가겠어? 내 아내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는 설렁탕 먹으러 가. 내 아내는 설렁탕 먹고 싶지 않아서 아주 그냥 기겁을 하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중간으로 가자. 뭐 이렇게 국도 있고 밥도 있는 곳, 그런 외식을 하러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 아내가 내가 설렁탕을 너무 좋아하니까 한 번씩은 가줘요. 근데 국물은 다 남기고 건더기만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충분히 3년 동안 충분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부부싸움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남편을 그냥 이해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돼 라고 안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먹기 싫은 생선 머리 먹어야 되고 먹기 싫은 생선 꼬리 먹어야 되고 서로가 바꿔 먹으면 되는데 그냥 우리 부부는요 딱 먹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그걸 주고 내가 뭘 좋아하니까 그걸 줘서 그냥 우리는 편하게 먹어요. 저는 김치를 익어야 먹습니다. 푹 익은 걸 좋아하고 내 아내는 갓 담은 김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갓 담았을 때는 우리 자매가 김치 먹고 이제 푹 익었을 때는 내가 먹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내 것을 고집하면 자매가 이제 맛있다고 막 갓 담은 김치를 막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는 갓 담은 김치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이제 풀 냄새 나고 그래서 못 먹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못 먹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문제가 되지. 그러면 상처가 되잖아요. 갓 담았을 때 당신이 먹고 이제 잘 익어서 신내가 나면 그때 내가 먹고 그렇게 이제 지금 그게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나도 이제 갓 담은 김치를 이제 몇 번 먹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먹을만 하네 이제 되니까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도 이제 익은 김치도 이제 먹어보니까 맛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익은 김치도 잘 먹어요 이제는. 이제 서로가 이렇게 닮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처음에는 그게 안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야 되지만 이제 한 30년 살면은 비슷해져요. 같이 이제 계속해서 경험해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것을 경험해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이해가 더 많이 되고 더 이제 하나가 되기 좋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부싸움은 욕하고 큰 소리 치고 또 폭력을 행하는 그런 부부싸움이 아니라 내 주장을 하는 내 주장,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충분히 말하는. 그래서 부부싸움을 위한 그 7가지 그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내용이요. 이게 1번,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시점에
부부싸움을 하라.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부부싸움 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부부싸움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주장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는 말, 그거 난 싫어요. 난 당신이 이렇게 하는 행동 싫어요. 이 말을 이제 서로 이제 합의하에 어느 장소로 가서 어느 시간대에 밥 먹고 잠깐 동네 나갑시다. 거기서 한번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 소리 안 쳐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 정말 이렇게 치고받고 안 싸워도 되잖아. 그냥 우리가 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같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부부싸움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어른들이 있거나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거기서 뭐 큰 소리 쳐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은 커피숍 가서 이제 앉아서 단단하게 얘기하는 거지. 난 이게 좋다니까. 난 그렇게 하는 게 싫다니까요.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부부싸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부싸움의 목적은 오직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걸 좋아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좋아해. 난 이걸 싫어해. 라고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배우자는 또 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는 건 싫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 아, 나는 이렇게 할 때 싫어하고 이렇게 할 때 끔찍하게 정말 몸서리 치는구나. 그럼 내가 그걸 조심해야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하기 위한 것이지 내 것을 강요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부부싸움의 원칙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싸움의 무기가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상대방을 갖다 제압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내 아내의 뭐 가족 중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그 상처가 있는데 당신 뭐 집에는 뭐 이런 사람 다 있다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치명상이 되죠. 그건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데 내 가족이 어떤 치부를 건드리게 되면 치명상이 되는 거죠. 화가 나서 그는 이게 서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갈라서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치명상이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욕설을 해서도 안 되겠죠. 욕설을 하게 되면 이거는 너무 이제 인격적인 모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진짜로 이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폭력을 쓴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에도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존댓말을 써주는 게 좋다는 게 그거예요. 존댓말을 쓸 때 존댓말 쓰면서 이렇게 욕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존댓말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게 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낫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가운데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게 회복이 쉽죠.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올바른 부부싸움이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가라앉히라. 우리 그 자녀 양육책 중에 보면은요, 낮은 목소리로 키우라는 책이 있어요. 낮은 목소리로 키워라.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죠.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톤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듣는 사람의 이 정서가 불안해져요.
톤이 높아지면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톤이 높아질수록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누구야 엄마가 이렇게 말했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아주 이 아이들에게 팍 꽂힙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저는 큰 소리를 많이 쳤어요. 후회가 많이 돼요. 이걸 잘 몰랐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나도 내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큰 소리 치고 회초리 들면 그러면 이제 양육을 잘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큰 소리 치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우리 손주들 이렇게 양육하는 걸 보면은 아이가 잘못하면은 딱 불러서 목소리를 딱 깔더라고요. 누구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가 이렇게 말했지요? 하면서 딱 불러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당부를 하니까 아이가 귀가 팍 죽어서 엄마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올라가면 아이도 이제 막 불안하니까 대드는 거야. 불안하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니까 대드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올라가고 톤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싸워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큰 소리를 치고 톤을 높여서 막 하게 되면 불안해지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나? 그러면 나도 방어를 해야지, 나도 공격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강한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낮은 목소리를 해야 됩니다. 감정적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싸워라. 그러면 이제 높은 목소리가 돼서 이제 우리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면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목소리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거나 부부 사이의 사적인 문제를 드러내지 말아라. 예, 근데 이게 이제 종종 있는 일입니다. 부부간에 이게 남편이 아내를 골려 먹으려고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냥 확 오픈해 버리는 거예요. 시부모님 앞에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 남편이요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해버리면 남편은 이제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이제 어머니 앞에서 했으니, 그렇다고 뭐 어머니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온팡 뒤집었으면 집에 가면 이제 화가 나죠.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거나 그렇게 모욕적으로 하게 되면 사소한 행동을 사적인 이야기를 갖다 막 드러내서는 안 되죠. 사적인 거는 이제 부부간에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이제 이렇게 용납할 수 있을 만큼만 오픈을 해야지, 다 오픈해 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간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담을 위해서 우리가 오픈하는 거야 비밀이 보장되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비밀 보장되지 않은 자리에서 그 말이 막 돌아다니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부부간에 하고,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오픈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오픈할 수 있는, 서로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서로가 이제 합의가 돼야겠죠. 거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이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그런 공개적인 이제 다수의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건 상처가 돼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언제든지 상대방이 대화를 잠시 중단하기 원한다면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좋고, 나는 이거 싫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들고,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감당이 안 돼.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잠깐만 멈춥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야 한다고요. 여기서 안 멈추면 그때 이제 감정이 격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그만했으면 그걸 이해해주고 멈춰야 되는데,
그만했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감정, 이성보다 감정이 이제 앞서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대화를 중단하기 원하면 멈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합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합시다 하고 딱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7번째.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할 때까지는 없는 일로 하자는 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거는 해결이 안 된 거야. 부부 사이에 합의가 안 된 거죠. 합의가 안 됐다는 말은 뭐예요?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조금 더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건 지금 당장 대화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잠깐 대화를 쉬었다가 그 주제에 대해서 내일 아니면 뭐 주말에 이렇게 해서 그 대화를 다시 이어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합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합의 안 된 상태로 지나가게 되면 상처가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그거 다 하지 말랬는데 왜 그거 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런 말 하지 말랬는데 왜 그거 말 해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서로가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친밀하고 헌신된 부부관계에는 이 친밀하고 헌신된 부부관계를 깨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틈을 타면 부부관계에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친밀도 떨어지고 헌신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비성경적인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정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없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으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다 자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죄가 그대로 웅크리고 있어서 그게 언젠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부 사이에 제3자가 껴있는 것, 죄라는 것이 껴있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어떻다고요? 친구처럼, 사랑하는 친구처럼 가까워야 되고 형제처럼 우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부부가 어떠한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부부 사이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려면 어떠한 이야기도 내 실수, 내 잘못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줘야죠. 실수와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죄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친밀하고 우리가 서로 헌신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해다. 부부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부부간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고통이 따를 뿐이고 고통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 친밀하고 헌신된 가정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하나님을 닮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다. 배우자가 하나님을 닮도록 도와줘야 한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결혼의 계획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육체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 부부간에는 부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친밀함, 즉 성생활이다. 이 성생활은 다른 문제처럼 똑같이 부부간에 서로가 합의해야 한다. 성생활에 대해서 어떤 욕구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서로가 합의하에
그렇게 성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성생활이 원만할 때 이 친밀감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해야 한다. 부부싸움은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내가 제압하기 위해서 내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어서 이해받고 이해하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죄다. 부부 사이에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부부가 친밀하고 헌신된 부부 관계를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